이 쓰레기 총을 고치면 키스해주지. 델타포스 금발 여장교는 한국 청소부를 무시했지만 사실 그가 대한민국 UDT 특공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여름은 용광로처럼 끓어올랐다. 소나무 숲에서 피어나는 끈적한 송진 냄새와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성이 뒤섞여 미 육군 제1특수작전단 델타 분견대의 본부 포트 리버티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분쟁 지역에 가장 먼저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들의 요새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 열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흐르는 곳은 중앙무기고의 제3정비실이었다. 카시안 카스 손 대위는 차갑게 식은 강철 부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진 작업대 앞에서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반세기 전 북유럽의 전설적인 장인이 자신의 혼을 깎아 만들었다는 저격 소총 한 자루가 해체된 채 누워 있었다. 발키리의 탄식. 북유럽 신화의 여전사처럼 강인했던 그녀의 조부, 북극성이라 불렸던 데이비드 손 장군이 평생 전장을 함께 누볐던 유품이었다. 단순한 총이 아니었다. 총신을 휘감는 다마스쿠스 강철의 물결 무늬는 겨울밤의 오로라 같았고 스칸디나비아의 혹한을 견딘 물풀의 나무 개머리판에는 고대룬 문자가 신비롭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설은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델타포스 최고의 총기 전문가들이 몇 달을 매달렸지만 미세하게 뒤틀린 약실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모된 공의를 완벽하게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부품을 새로 깎아 맞추면 총의 영묘한 균형이 무너졌고 억지로 조립하면 격발조차 되지 않는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아직도 그 하레비의 낡은 장난감을 붙들고 있나 손? 기름 먹인 듯 능글거리는 목소리가 카스의 등 뒤를 파고들었다. 렉스포드 렉스벤스 대령이었다. 언제나 오만한 조소가 걸려있는 입술과 사냥개처럼 집요한 눈빛. 그는 델타포스 내에서 공공연히 카스를 깎아내리는 인물이었다. 여자가 그것도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 덕에 이곳까지 기어들어왔다고 서슴없이 떠드는 자이기도 했다. 카스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장난감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대령님. 역사는 박물관에나 처박아 둬야지 안 그런가? 벤스 대령은 작업대로 다가와 장갑 낀 손으로 총열을 무례하게 툭 쳤다. 이런 고철 덩어리에 정신 팔 시간에 페이어빌 시내에 나가서 쇼핑이나 즐기는 게 자네 적성에 더 맞을 텐데. 뭐 하긴 어른 마녀께서는 남자들 땀 냄새 나는 훈련보다는 이런 인형놀이가 더 취향이시겠지. 카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강철 바이스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조부에 대한 모욕은 그녀 자신에 대한 모욕보다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벤스 대령을 마주 보았다. 회색빛 눈동자에 서리빨 같은 분노가 어렸다. 이 총은 단순한 고철이 아닙니다. 제 조부의 영혼이자 델타의 정신이었습니다. 정신? 벤스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 정신 나간 총 때문에 최고의 기술자들만 몇 주째 헛고생 중이지. 그냥 포기해, 카스. 그 누구도 저 저주받은 물건을 되살릴 순 없어. 그의 조롱 섞인 말투와 카스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하대에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말았다. 정비실 안에 있던 모든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좋습니다, 대령님. 그럼 내기하죠. 카스는 흩어진 부품들을 한 번,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대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이 발키리의 탄식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벤스 대령을 향해 경멸과 도발이 뒤섞인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남자에게 이 카시한 손 대위가 직접 뽀뽀해 주겠습니다. 뭐 그럴 만한 실력을 가진 남자가 이 부대에 존재하기나 할지 모르겠지만요. 순간 정비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원들은 경악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군 최정예 부대 델타포스의 얼음 마녀, 그 어떤 남자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철벽의 여왕이 내건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벤스 대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카스의 이성을 잃은 도발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침묵의 순간,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 여기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였다. 정비실 구석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물통과 대걸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기지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동양인 미화원 권희솔이 서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바닥의 기름때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는, 그래서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남자. 대원들은 피식 웃으며 다시 시선을 거두었다. 하지만 권희솔은 대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작업대 위의 발키리의 탄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렸다. 저 총. 기억 저편, 아버지의 비밀 작업실에서 맡았던 깊은 총기 기름 냄새와 함께 봉인되어 있던 바로 그 총의 형태였다. 아버지가 밤을 새워 어루만지며 가장 위대한 벗에게 줄 선물이라 은조렸던 바로 그 룬 문자와 강철의 물결무늬. 권희솔은 대걸레를 조용히 벽에 기대어 놓고 침묵을 깨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모두의 의아한 시선이 다시 그에게 꽂혔다. 그는 카스 앞에 멈춰 서서 분해된 총의 부품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뚫을 만큼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누군가 참지 못하고 푸파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정비실 전체로 번져나갔다. 대원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질까지 해댔다. 벤스 대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이거 정말 걸작이군. 델타 최고의 기술자들도 포기한 일을 저기 바닥이나 닦는 미화원이 하겠다고. 카스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경솔한 발언이 결국 이런 광대 노름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권희솔에게 쏘아붙였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지?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돌아가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해. 하지만 권희솔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조롱이나 카스의 서슬 퍼런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총의 부품들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깊은 그리움과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 총, 저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에 카스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저 남자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허풍이나 만용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벤스 대령이 팔짱을 끼며 비꼬았다. 오, 자신만만하군. 좋아, 손. 자네가 벌인 일이니 자네가 수습해야지. 저 미화원에게 기회를 줘보라고. 우리 모두 저 친구의 위대한 재롱을 감상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카스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와서 말을 거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권희솔을 노려보며 말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만약 총의 부품에 손톱만 한 흠집이라도 낸다면 당신은 그냥 해고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 말 명심해.
카스는 그를 가장 작고 낡은 개인 정비실로 안내했다. 먼지가 쌓인 선반과 녹슨 공구들만이 덩그러니 놓인 창고나 다름없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발키리의 탄식의 부품들이 담긴 상자를 거칠게 내려놓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권이솔은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로 다가가 부품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부드러운 천 위에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의 손길은 거친 막노동꾼의 손이 아니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눈을 감았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지옥의 훈련을 거쳐 최정예로 거듭났던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총은 그의 몸의 일부였고 그의 영혼이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군사기밀 유출과 동료 살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쓴 채 그는 조국을 등지고 도망쳐야만 했다. 이름도 명예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이 먼 타국에서 미화원으로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다. 권이솔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눈앞의 총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 그는 기지 폐기물 처리장에서 굴러다니는 쇠 파이프와 폐기된 장갑판 조각들을 주워왔다. 그리고는 낡은 그라인더와 줄을 이용해 자신만의 특수한 공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쇠를 갈아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새도록 작은 정비실을 울렸다. 카스는 복도를 지나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저 저 정신 나간 미화원이 헛수고를 하고 있으려니 하고 무시해버렸다. 다음 날 카스는 반신반의하며 정비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권이솔은 밤을 꼬박 새운 듯 했지만 그의 눈은 놀랍도록 맑고 집중되어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그가 직접 만든 기괴하지만 정교하기 짝이 없는 공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공구들을 이용해 미세하게 뒤틀린 약실의 각도를 바로잡고 있었다. 최첨단 기계로도 불가능했던 오직 인간의 감각과 경험으로만 가능한 영역의 작업이었다. 그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고 그의 숨소리마저도 작업의 일부인 듯 고요했다. 카스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미화원의 어설픈 몸짓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강철만을 다뤄온 대장장이의 혼이 담긴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저 남자는 단순한 미화원이 아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권이솔은 마지막 부품인 공이를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놀이쇠 뭉치를 조립해 총몸에 밀어 넣었다. 딸깍. 작지만 더없이 완벽하고 청명한 소리가 정비실 안을 울렸다.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북유럽의 전설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권이솔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완벽하게 결합된 발키리의 탄식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총신을 감싼 다마스쿠스 강철의 물결 무늬가 조명 아래에서 신비로운 오로라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카스는 중얼거리며 작업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발키리의 탄식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하지만 이전에 생명력 없던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부케의 찬 바람을 가르며 포효할 듯 팽팽한 힘이 느껴지는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는 놀이쇠를 후퇴시켰다가 전진시켰다. 걸리는 부분 하나 없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권이솔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만족감으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한 거지? 총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입니다. 카스는 그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장 이 총의 성능을 확인해야만 했다. 나를 따라와. 카스는 권이솔을 데리고 기지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제37장거리 사격장으로 향했다.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불어오는 변덕스러운 바람 때문에 악마의 놀이터라 불리는 곳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벤스 대령을 비롯한 몇몇 델타 대원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뒤를 따랐다. 사격 통제실의 두꺼운 방탄 유리 너머로 황량한 사격장이 펼쳐져 있었다. 카스는 사수석에 엎드려 발키리의 탄식을 거치했다. 익숙한 자세였지만 뺨에 닿는 개머리판의 감촉은 완전히 새로웠다. 마치 총이 그녀에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속삭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목표는 1000m 밖의 표적지. 쾅! 반동은 묵직했지만 더없이 안정적이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간 총탄은 한 줄기 빛처럼 날아가 표적지의 정중앙 십자선이 교차하는 바로 그 한 점에 정확히 박혔다. 통제실 안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카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중률과 안정성이었다. 그녀는 연달아 3발을 더 발사했고 모든 총탄은 첫 발이 뚫어놓은 구멍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었다. 벤스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원들은 경외감 어린 눈으로 권위소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카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총을 권위솔에게 건넸다. 당신도 쏴봐.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다. 권위솔은 말없이 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가 사수석에 서는 순간 통제실 안의 모든 공기가 변했다. 그는 엎드리지 않았다. 선체로 아무런 거치대 없이 총을 어깨에 견착했다. 미화원의 구부정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흔들림 없는 자세였다. 그의 눈빛은 에팔레치아의 변덕스러운 바람을 꿰뚫을 듯 날카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권위솔이 아니었다. 전장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오직 목표의 숨소리만을 듣는 자, 그림자였다. 그는 조준경을 보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의 눈이 조준경인 듯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방아쇠를 당겼다. 텅. 이전의 요란한 격발음과는 다른 깊고 짧은 소리가 울렸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통제관이 저도 모르게 외쳤다. 목표 명중. 이전 탄착군 정중앙. 맙소사 기존의 구멍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통제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1000m가 넘는 거리에서 서서 쏴 자세로 기존의 탄흔을 정확히 관통시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카스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저 남자는 절대 평범한 미화원이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격장으로 걸어나갔다. 대원들이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길을 열었다. 그녀는 권위솔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범한 미화원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카스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만 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가 까치발을 들었다. 그에게 가볍게 뽀뽀를 하기 위해, 모욕감을 주기 위한 조롱 섞인 약속의 이행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이 그의 뺨에 닿기 직전 그가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입술은 그의 뺨이 아닌 그의 입술에 가볍게 스쳤다. 놀란 그녀가 몸을 떼려는 순간 총을 쥐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개머리판의 특정 눈 문자를 강하게 눌렀다. 찰칵.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와 함께 개머리판의 일부가 미세하게 벌어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마이크로 데이터 칩 하나가 들어 있었다. 카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총에 숨겨진 공간과 데이터 칩,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돌아서는 그의 등을 번갈아 보았다. 단순한 총의 복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잊혔던 과거와 거대한 비밀을 여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남자는 바로 그녀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름 없는 미화원이었다. 그날 밤 카스는 잠들 수 없었다. 포트 리버티의 장교 숙소는 언제나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손바닥 안에 쥔 작은 마이크로 데이터 칩. 손톱보다도 작은 이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전설적인 군인이었던 조부는 왜 이런 비밀을 총 안에 숨겨두셨을까? 그리고 권이솔,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군 내부의 어떤 장비로도 이 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불필요한 주목을 끌게 될 것이고 벤스 대령이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는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거미줄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는 꼴이었다. 열쇠는 조부 데이비드 북극성 손 장군에게 있을 터였다. 카스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숙소를 나섰다. 밤에 포트 리버티는 낮에 열기를 식히며 축축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기지에서 멀지 않은 도시 페이어빌, 조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물렀던 낡은 저택이었다. 대부분의 유품은 국방부 역사 기록실로 넘어갔지만 가장 개인적인 물건들만은 그곳에 남아 있었다.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의 묵은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집안의 모든 것이 시간 속에 박제된 듯 고요했다. 그녀는 곧장 2층 서재로 향했다. 조부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 육중한 참나무 문을 열자 오래된 가죽과 삼나무 그리고 희미한 파이프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낡은 세계 지도와 해도가 가득했고 책장에는 군사 전략 서적뿐만 아니라 고대 항해술에 대한 책들이 빽빽했다. 조부는 언제나 자신을 육군 장성이 아닌 광활한 대지를 항해하는 선장이라 생각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신념을 보여주듯 정교한 범선 모형이 유리병 안에 담겨 있었다. 몇 시간을 뒤졌을까? 그녀는 육중한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서 자물쇠로 잠긴 두꺼운 가죽 노트를 발견했다. 군 공식 기록이 아닌 그가 평생을 기록해온 항해일지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근처의 공구로 자물쇠를 부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조부의 필체가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곳에는 한 인간의 고뇌와 신념 그리고 군이라는 거대한 함선을 좀먹는 심해의 괴물 레비아탄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낯선 한국인의 이름을 발견했다. 권혁수. 항해일지 속 조부는 그를 강철로 시를 쓰는 위대한 장인이라 칭했다. 두 사람은 국적과 군종을 넘어 서로의 신념을 알아본 진정한 벗이었다. 발키리의 탄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하고 권혁수라는 장인이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만든 신념의 증표이자 다가올 심해의 괴물에 맞서기 위한 작살이었다. 그는 발키리의 심장에 지도를 숨겨두었다고 했다. 오직 그의 혈육만이 강철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심해의 괴물은 이미 함선의 가장 깊은 곳까지 덩굴손을 뻗었다. 카스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권혁수, 권이솔 같은 성씨였다. 우연일 리 없었다. 권이솔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총의 정당한 상속자이자 비밀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열쇠였다. 그녀는 왜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물어봐야 했다. 그녀는 항해일지를 품에 안고 저택을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달아오른 뺨을 식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기지 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낡은 창고 건물로 향했다. 창고 구석의 작은 쪽방 문을 열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좁은 간이 침대에 웅크려 잠든 권이솔의 모습이 보였다.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낮의 모습과 달리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카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권이솔은 총소리에도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작은 손길에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순식간에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번득이는 야수의 그것이었다. 그 안에 담긴 살기와 경계심에 카스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야 카스.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카스는 품에서 조부의 항해일지를 꺼내 보였다. 권혁수. 당신 아버지 이름 맞나? 권이솔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라 부를 만한 것이 드러났다.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표정. 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이 총을 만든 분이시더군. 내 조부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이 비밀을 함께 만든 사람. 카스는 그에게 다가가 데이터 칩을 내밀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어.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도. 권이솔은 데이터 칩과 카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갈망하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자신의 과거 해군 특수전전단의 영광과 동료의 배신, 그리고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던 절망적인 사연을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 총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칩을 읽으려면 군 내부 전산망과 완전히 단절된 추적이 불가능한 구형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유아리 국유림 깊은 곳에 지금은 폐쇄된 냉전 시절의 통신 감청 기지가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델타포스 대위와 미화원이라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거대한 운명 앞에 선 위태로운 동반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기지를 빠져나왔다. 카스의 낡은 픽업 트럭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짙은 어둠을 가르며 미지의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유아리 국유림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듯 깊고 고요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안개 낀 숲의 공기는 도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카스는 권이솔이 이끄는 대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새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덩굴에 뒤덮인 채 버려진 낡은 철책과 함께 냉전 시대의 유물인 통신 감청 기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권이솔은 익숙한 듯 철책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두 사람은 안으로 잠입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기지 내부에서 그는 놀랍게도 비상 전력을 가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낡은 분석 장비가 희미한 소음과 함께 깨어났다. 권이솔은 조심스럽게 데이터 칩을 삽입했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군용 스크램블 코드와 민간 암호 체계가 뒤섞여 있습니다. 일부러 혼선을 주기 위한. 그가 암호를 분석하는 동안 카스는 조부의 항해일지를 다시 펼쳤다.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녀의 눈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의 나열이 들어왔다. 조부가 무심코 적어놓은 듯한 낙서. 시편 23편 나의 목자시여. 호출부호 노벰버 탱고 3분. 이거 혹시. 카스가 그 구절을 읊자 암호를 풀던 권이솔의 손이 멈췄다.
그는 즉시 그 구절을 암호 해독키로 입력했다. 순간 화면을 가득 채웠던 무질서한 코드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파일로 모습을 드러냈다. 프로젝트 레비아탄. 그 안에는 상상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미군의 최첨단 무기들이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 채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 심지어는 거대 마약 카르텔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대가로 들어온 검은 돈은 부패한 군 고위층과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데이터 칩에는 그들의 비밀 계좌, 접선 장소, 그리고 다음 밀거래 품목과 선적 경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좌표가 찍혀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 동쪽 끝, 악마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아우터뱅크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폐유전. 바로 그때였다.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검은색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와 그들이 타고 온 픽업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 젠장, 놈들이다. 벤스 대령이었다. 그가 의심하고 미행을 붙인 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살해 위협이었다. 권이솔은 카스의 팔을 잡아 끌고 기지의 뒷문으로 내달렸다. 등 뒤로 그들의 유일한 탈출 수단이었던 트럭이 화염에 휩싸이는 것이 보였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숲을 헤매고 마침내 지나가던 트럭을 얻어 타고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모텔 방. 창밖으로 들려오는 쓸쓸한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군인도 미화원도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고립무원의 도망자일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카스는 트럭에서 뒹굴며 생긴 팔의 찰과상을 소독하고 있었다. 그때 권이솔이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소독약을 빼앗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구급 상자에서 붕대를 꺼내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무기를 다루던 그의 투박한 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섬세했다. 카스는 그의 손등과 팔뚝에 깊게 새겨진 여러 개의 흉터를 보았다. 총상, 자상, 화상. 그의 몸이 곧 그의 역사였다. 이 흉터들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 같은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주 조금 입을 열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눈앞에서 동료들을 잃었던 지옥 같은 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 쓴 채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이야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가 카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녀 역시 조부의 죽음과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의심, 명문가의 딸로서 짊어져야 했던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았다. 군인 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카스가 물었다. 폐유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레비아탄의 심장은 그곳에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내려면 괴물의 심장을 꿰뚫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무모함을 넘어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카스는 그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이 남자를 완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권이솔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새벽녘에 낙지만 빠른 소형 침투정 한 척과 함께 돌아왔다. 해군 특수전전단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암시장에서 구해온 것이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아우터뱅크스의 어두운 해변.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파도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이제 단둘이서 거대한 바다의 요새를 향한 공격을 시작해야만 했다. 대서양의 밤바다는 분노한 야수처럼 울부짖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낡은 침투정을 사정없이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고 살을 애는 바닷바람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권이솔은 마치 물의 일부인 것처럼 능숙하게 키를 조종하며 폭풍 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좌표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델타포스에서 수많은 육상 작전을 지휘했던 카스였지만 이런 망망대해의 폭풍 속에서는 그저 무력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그의 흔들림 없는 등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그에게 맡겼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는 순간 거대한 강철 괴물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폐유전. 하지만 그곳은 버려진 구조물이 아니었다. 곳곳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레이더 그리고 중무장한 용병들의 움직임. 그곳은 완벽한 요새이자 프로젝트 레비아탄의 해상 기지였다. 수중으로 침투합니다. 권이솔은 카스에게 잠수 장비를 건넸다. 두 사람은 차가운 밤바다로 뛰어들었다. 물속은 고요했지만 심장을 짓누르는 수압과 칠흑 같은 어둠이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그는 능숙하게 그녀를 이끌며 유전의 거대한 강철 기둥 사이를 유영했다. 감시망을 피해 그들은 용병들의 식료품을 운반하는 수중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요새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요새 내부는 거대한 무기고이자 마약 창고였다. 곳곳에 최신의 미군 무기들이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현장이었다. 두 사람은 환풍구를 통해 움직이며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카스의 대담하고 공격적인 전투 스타일과 권이솔의 그림자 같은 은밀한 암살 기술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전해온 최고의 파트너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요새의 최상층, 중앙 통제실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레비아탄의 모든 정보가 담긴 메인 서버가 있었다. 카스가 해킹을 통해 방화벽을 뚫고 권이솔은 그녀의 등을 지키며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막아섰다. 찾았어.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어. 카스가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복사하는 순간 그녀는 파일 하나를 발견하고 얼어붙었다. 프로젝트의 자금 세탁과 민간 유통을 총괄하는 유령 회사의 서류.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서명란에 적힌 이름. 조나단 손. 그녀의 아버지였다. 군인을 경멸하며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아버지. 그녀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가문의 수치라며 그토록 반대했던 아버지. 그가 바로 이 거대한 부패의 한 축이었던 것이다. 조부의 명예를 더럽히고 군을 좀먹는 괴물의 일부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통제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입이 발각된 것이다. 동시에 통제실의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폐쇄되었다. 그리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비웃음을 가득 머금은 벤스 대령의 얼굴이 나타났다.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손. 내 애비가 내년이 오면 특별히 환영해주라고 하더군. 정말 감동적인 부녀 상봉 아니야? 벤스는 스크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통제실 바로 밖에서 수십 명의 중무장한 용병들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통제실 창밖으로 헬리콥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착륙하고 있었다. 벤스의 탈출용이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카스. 데이터는 손에 넣었지만 그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사방이 막힌 통제실. 창밖에는 성난 파도와 헬리콥터의 광풍이 몰아치고 문 밖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내 애비가 내년이 오면 특별히 환영해주라고 하더군. 정말 감동적인 부녀 상봉 아니야? 벤스 대령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통제실의 스피커를 찢고 흘러나왔다.
밖에서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강철 문을 부수기 위해 플라스마 절단기를 가동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아버지의 배신이라는 충격에 얼어붙었던 카스의 귓가에 권이솔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대위님, 지금 무너지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놈들의 장례식에서 울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얼음물처럼 그녀의 정신을 깨웠다. 그녀는 총을 고쳐 잡았다. 델타포스의 얼음 마녀가 돌아온 순간이었다. 권이솔의 눈은 이미 전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문이 아닌 천장을 가로지르는 굵은 파이프들을 향해 있었다. 해상기지의 고압 소화용수 공급관. 그는 통제실 한 구석의 비상 제어반으로 달려가 커버를 뜯어냈다. 놈들이 문을 여는 순간 이 통제실을 물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그의 손이 복잡한 회로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카스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육중한 서버렉 하나를 문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임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쾅! 마침내 문이 뜯겨져 나가며 용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다. 그 순간 권이솔이 조작을 마친 제어반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지금입니다. 카스는 바리케이드 뒤에서 엄호 사격을 가하며 용병들의 진입을 늦췄다. 동시에 권이솔이 소화용수 공급관의 메인 밸브를 파괴했다. 쉬이그. 굉음과 함께 천장의 파이프가 터져나가며 엄청난 수압의 바닷물이 통제실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용병들은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렸고 통제실은 아비규환의 물지옥으로 변했다. 창문 쪽으로. 두 사람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며 통제실의 강화유리 창으로 향했다. 창밖은 수십 미터 아래의 성난 밤바다였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광풍이 빗줄기와 뒤섞여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권이솔은 마지막 남은 폭탄을 창문에 부착했다. 귀 막으십시오. 쾅! 굉음과 함께 강화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통제실의 물이 바깥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나갔다. 그들은 그 물줄기와 함께 아찔한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바람을 가르는 짧은 순간 카스는 자신을 꽉 붙잡은 권이솔의 단단한 팔과 자신들을 향해 경악하는 벤스 대령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차갑고 육중한 바닷물이 온몸을 후려치는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카스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권이솔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그들의 작은 침투정이 파도 속에서 뒤집히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겨우 보트에 올라탔을 때 머리 위로 헬리콥터의 굉음이 다시 들려왔다.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정확히 비추고 기관총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젠장 놈들이야. 바다는 거대한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권이솔은 신들린 듯 보트를 조종하며 파도와 총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듯 빠져나갔다. 카스는 발키리의 탄식을 붙잡고 응전했다. 흔들리는 보트 위, 폭풍우 속에서 저격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헬기의 동체를 긁고 지나갔다. 꼬리 날개를 노려. 권이솔이 포효했다. 카스는 숨을 멈추고 요동치는 조준선 안에 헬기의 작은 꼬리 날개가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을 기다렸다. 쾅! 발키리의 탄식이 다시 한번 울부짖었다. 총알은 정확히 꼬리 날개의 회전축에 박혔다. 균형을 잃은 헬기가 비틀거리며 급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추격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안도하는 순간 헬기에서 발사된 마지막 총탄이 그들의 보트 바로 옆 수면을 때렸다. 파편과 충격파가 카스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그녀는 짧은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전투복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권이솔은 그녀를 부축하며 폭풍 속으로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보트를 몰았다.
그들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름 없는 해변에 기적적으로 닿았을 때는 이미 지친 태양이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카스는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권이솔은 그녀를 들쳐 업고 비틀거리며 해변 뒤편에 버려진 어부의 오두막을 향해 걸었다. 모래 위로 두 사람의 길고 처절한 그림자가 새벽을 가르며 이어지고 있었다. 낡은 어부의 오두막은 짠 소금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맹렬한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권이솔은 카스를 낡은 침대에 눕히고 찢어진 그녀의 전투복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옆구리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는 빗물을 받아 상처를 씻어내고 자신의 옷을 찢어 능숙하게 지혈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카스는 고통과 열기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신을 간호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조용히 하십시오. 힘을 아껴야 합니다. 그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 폭풍 속에서 약초를 구해왔다. UDT 시절 고립된 환경에서 생존하며 익혔던 지식이었다. 그는 약초를 씹어 상처에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다시 감쌌다. 그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인지 카스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깨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에 카스는 오한으로 떨기 시작했다. 권이솔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곁에 누워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좁은 침대 위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와 숨결을 느끼며 기나긴 밤을 견뎌냈다.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카스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무너져 내린 자신의 세계에 대해 울먹이며 고백했다. 권이솔은 그녀를 위로하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배신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빗소리에 섞여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서로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적셨다. 그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서로를 알아보고 기대기 시작했다. 새벽녘 폭풍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오두막 안을 비추었다. 열이 내린 카스는 한결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권이솔은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카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맑은 회색 눈동자가 그의 깊은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이끌림만이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다. 카스가 먼저 상처 입지 않은 팔을 들어 그의 목을 감쌌다. 권이솔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불과 물의 만남이었고 폭풍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원한 두 영혼의 결합.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세상에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깊은 안식을 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 카스의 머릿속에 조부의 항해일지에 적혀있던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조부의 가장 충직했던 부관이자 군 내부의 부패의 환멸을 느끼고 강제 예편당했던 마커스 석벽 콜 장군. 지금은 버지니아의 에팔레치아 산맥 깊은 곳에서 은둔하고 있다는 전설적인 인물.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연락할 방법도 찾아갈 방법도 없었다. 바로 그때 권이솔이 자신의 군함 밑창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비상용 소형 위성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마지막 순간을 대비한 그의 생존 도구였다. 카스는 떨리는 손으로 콜 장군의 낡은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의심 가득한 늙은 군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저는 데이비드 손 장군의 손녀 카시안 손입니다. 장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극성은 길 잃은 배를 여전히 인도하니까요. 조부와 콜 장군만이 아는 암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다. 자네 조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지. 언젠가 그의 작은 별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 그 후 며칠 카스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잦은 현기증과 속이 메스꺼워지는 느낌. 처음에는 부상과 탈진의 후유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낯선 변화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이 순간,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절대적인 존재가 생긴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모닥불 앞에서 권이솔에게 조용히 고백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당신과 우리의 아이. 이제 그들의 싸움은 과거의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들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한 절박한 생존 투쟁이 되었다. 마커스 석벽 콜 장군의 은신처는 버지니아 블루리지 산맥의 가장 깊은 곳,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곳에 있었다. 늙은 장군은 약속 장소에 픽업 트럭을 몰고 나타나 말없이 두 사람을 자신의 통나무 집으로 데려왔다. 집은 요새나 다름없었고 그는 여전히 전장의 한가운데에 사는 사람처럼 날카로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을 떼어놓고 몇 시간에 걸쳐 혹독한 신문을 진행했다. 카스의 이야기와 권이솔의 이야기를 교차 검증하며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경계를 풀었다. 자네 조부는 위대한 군인이었지만 너무 강직해서 적이 많았지. 콜 장군은 벽난로에 불을 지피며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이 건넨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프로젝트 레비아탄의 추악한 실체가 화면에 펼쳐지자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벤스나 자네 아비 같은 늙은 여우들은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된 것이라며 발뺌할 걸세.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없는 진짜 증거가 필요해. 서명이 들어간 원본 장부. 카스는 절망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네 조부는 죽기 직전 내게 마지막 단서를 남겼네. 콜이 말했다. 괴물의 심장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그 심장을 여는 열쇠는 두 조각으로 나뉘어 가장 믿는 이들에게 맡겼다고 했지. 콜의 설명에 따르면 원본 장부가 보관된 곳은 샬럿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손 코퍼레이션 본사 건물의 지하 비밀 금고였다. 카스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심장부. 그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열쇠가 동시에 필요했다. 하나는 손 가문의 직계 혈족만이 가진 생체 인식 정보. 바로 카스 자신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열쇠는 자네 조부가 가장 신뢰했던 권혁수 장인에게 맡겼네. 그 말에 권이솔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품속에서 낡고 작은 황동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 나침반이 저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콜 장군은 나침반을 받아들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분해하기 시작했다. 나침반의 덮개 안쪽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금고를 여는 또 하나의 마스터키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카스의 아버지이자 레비아탄의 머리 중 하나인 조나단 손의 제국, 그 심장부에 잠입해 원본 장부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너무 위험해. 권이솔이 반대했다. 그래서 더 가야만 해. 카스의 눈은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내 아이에게 이런 더러운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어.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낼 거야.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녀의 결의에 콜 장군과 권이솔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늙은 전략가와 젊은 전사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은 세상을 바꿀 가장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콜 장군은 옛 부하들을 통해 손 코퍼레이션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정보를 입수했다. 권이솔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완벽한 침투 경로를 설계했고, 카스는 내부의 통신망을 교란시킬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버지니아의 깊은 산속, 낡은 통나무집의 불빛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는 결연한 희망의 불빛이었다. 작전 당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도시의 심장부 손 코퍼레이션의 마천루는 그 오만한 높이로 구름을 꿰뚫을 듯 솟아 있었다.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현대의 바벨탑. 그곳이 바로 레비아탄의 심장이었다. 그날 밤 타워의 최상층에서는 대규모 자선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카스는 그 혼란을 틈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건물에 들어섰다. 그녀의 귓속에는 외부벤에서 모든 통신을 지휘하는 콜 장군의 목소리가,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는 이미 건물 환기구를 통해 그림자처럼 침투하고 있는 권이솔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임신한 몸은 평소보다 무겁고 예민했지만 뱃속의 작은 생명은 오히려 그녀에게 강철 같은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콜 장군이 외부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 도시 반대편에 가짜 비상사태를 일으키는 동안 카스는 자연스럽게 움직여 중앙통제실 근처의 단말기에 접근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작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지하 금고로 향하는 모든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같은 시각 권이솔은 좁고 어두운 환기구 속을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UDT 시절 적의 함선에 침투하던 경험은 이곳에서도 유효했다. 그는 거미처럼 수직 통로를 타고 내려가 마침내 목적지인 지하 5층, 비밀 금고의 두꺼운 티타늄 문 앞에 도달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온 카스가 그의 앞에 섰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카스가 먼저 생체인식 스캐너에 손을 얹었다. 손 가문의 혈족 확인. 시스템의 차가운 음성과 함께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이어서 권이솔이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나침반을 문의 특정 홈에 끼워 넣었다. 나침반의 정교한 문양이 열쇠가 되어 돌아가자 육중한 금고 문이 마침내 압축 공기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고요히 열렸다. 금고 내부는 거대한 부패의 박물관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비밀 장부들, 무기명 채권, 그리고 전 세계의 유령 계좌 정보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들. 레비아탄의 심장이었다. 그들이 핵심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이었다. 열렸던 금고 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기 시작했다. 금고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그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중후한 신사복 차림에 그러나 뱀처럼 차가운 눈을 한 남자. 카스의 아버지 조나단 손이었다. 그의 옆에는 증오에 찬 미소를 띤 벤스 대령과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내 자랑스러운 딸아. 조나단 손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 하레비처럼 어리석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어. 벤스가 권이솔을 보며 비웃었다.
오랜만이군, 권하사. 내 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게 바로 나다. 내 놈의 아비도 내 손에. 벤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이솔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맹수와 같았다. 그는 벤스에게 달려들어 처절한 격투를 시작했다. 금고 안은 순식간에 두 괴물의 싸움터로 변했다. 어리석은 짓을. 조나단 손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경호원들에게 총을 들게 했다. 모두 처리해라. 바로 그 순간 카스가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금고 안에 있던 고압의 소화 가스 밸브를 열어버렸다. 새하얀 가스가 비명처럼 터져나오며 금고 안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시야가 차단된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카스는 권이솔의 싸움에 합류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권이솔은 마침내 벤스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아버지와 동료들의 원수. 그의 눈에 이성을 잃은 살기가 번뜩였다. 그만해. 카스의 외침이 그의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그때였다. 닫혔던 금고 문이 외부에서부터 폭발하며 뜯겨져 나갔다. 섬광탄과 함께 들이닥친 것은 FBI 최정예 대테러 팀이었다. 콜 장군이 그들이 금고에 진입한 순간 모든 증거를 사법 당국에 넘긴 것이다. 조나단 손의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얼음 같은 눈으로 카스를 노려보았다. 그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무너뜨린 딸에 대한 지독한 증오만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1년 후, 노스캐롤라이나 아우터뱅크스의 해변은 평화로웠다. 손 코퍼레이션 게이트라 불리게 된 사건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조나단 손과 벤스 대령을 포함한 수많은 부패 인사들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거대한 괴물 레비아탄은 마침내 쓰러졌다. 권이솔은 모든 누명을 벗고 영웅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명예로운 복귀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눈앞의 평화를 선택했다.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하얀 집에서 카스는 흔들의자에 앉아 잠든 아기를 안고 있었다. 권이솔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아기의 이름은 다니엘.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름이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다. 권이솔의 손에는 발키리의 탄식이 들려 있었다. 한 시대의 전설이자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총.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폭풍우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바로 그 바다였다. 이제는 잔잔한 파도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권이솔은 마지막으로 총을 어루만졌다. 아버지의 혼이 담긴 물건. 그는 말없이 총에 입을 맞추고는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그것을 돌려보냈다. 발키리의 탄식은 소용돌이치며 심해 속으로 마침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복수와 전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내 할아버지는 북극성을 따라 항해하셨지. 권이솔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카스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품에 안긴 아기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북극성은 나를 당신에게로 이끌었고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과 아버님의 나침반은 우리를 집으로 인도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평선 너머로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고요한 여명이 찾아오고 있었다. 바람 속에는 더 이상 발키리의 탄식이 아닌 평화로운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